네, 지금 방금 여론조사 네. 보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정말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지율의 요동친다는 사실 자체는 대권 구도가 그만큼 흔들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좀 여론조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실 분은 박근혜 남자.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 유명세를 떨쳤던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계시죠?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두 분과 함께 지금 요동치는 대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의 남자 맞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쭉 봤는데, 이게 지금 박근혜 후보하고 이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우선 제가 이택수 대표께 여쭤보는 것이, 이게 굉장히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올라온 거죠? 10% 넘게 네. 치고 올라온 거죠? 네. 19일 날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18일 날과 비교하면 어제 저희가 발표한 결과를 보면 안철수 원장은 10%포인트가량 다자구도에서 올랐고요. 네. 박근혜 후보는 3%포인트가량 빠지고, 문재인 후보 역시 한 6%포인트가량 빠져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두 분 다 좀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문재인 후보에 좀 타격을 더 준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한테 타격을 더 줬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원장과 문재인 후보는 야권 후보로, 분류가 되죠. 두 분이 대략 45에서 50%가량의 지지율을 반분하고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철수 원장이 오르면 문재인 후보가 항상 빠져갔고요. 시소다 이거죠. 네네. 근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중에는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안 나왔으면 하면서 지지한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그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사실 정상 아닌가요?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원장이 나오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좀 거부감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요. 예. 우려 차원에서 이제 그런 입장을 표명했을 거고, 진짜 안철수 원장을 위해서, 이 정치권 바깥에서, 좋은 이 사회 멘토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일단, 지금 정치권이 여전히 불신의 대상이고, 또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새누리당이 40%, 민주당이 30%, 그럼 나머지 무당파층이, 10에서 한 15%,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이제 정당 지지층하고 응답을 하는데요. 네. 아무튼, 현 정당의 주요 정당 두 군데 중에, 두 군데 지지율이 70% 정도 되잖아요. 네. 나머지 30%의 지지율을, 안철수 원장이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지지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무튼 안철수 원장이 출마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지금 대략 40% 안팎의 지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지지율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박근혜 후보가 좀 떨어져요. 사실 네? 여론조사 항상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새누리당에서 지금 또다시 이제 총선 이후에 예. 계속 이제 계속 실수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어떤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수들이 터진다. 결국 측근 비리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격하고 싶겠지만은, 어떤 당내 인사들의 어떤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좀 조정되는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박 후보를 제가 봤을 때, 비대위 때 봤을 때 박 후보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예, 그런데 결국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준다는 의미에서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평가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비대위에서 어떤 외부 위원들이 했던 행동들 같은 경우, 진짜 직원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했었고, 고원이라고 할 만한 것도 했었고, 실제로 직을 걸고 하는 말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김종인 장관님이랑 이상균 교수님 같은 경우에 매번 말할 때마다 직을 걸 정도로 그런 자세로 임했었는데, 지금은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역사관 논란이 있은 뒤에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일을 본인이 얘기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좀 애둘러서 이렇게 커버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의 변화가 박 후보가 변한 게 없다는 걸 놓고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의 변화가 국민들의 어떤 새누리당을 위시한 그런 세력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요, 박 후보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이런 맞아. 과거사 역사 인식 논란과 맞아요. 관련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하겠다, 입장을. 그런데 사실 그것마저도 이제
이제 새누리당에 있는 어떤 박근혜 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람들 속에서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은 게 사실 그게 가천대 특강에서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시기를 또 놓치고 또 이번에 또 나온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아무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아니 본인이 직접 말을 했더라고요. 말씀을 그렇다면 참 하셨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시죠, 그죠? 정리라는 단어도 좀 적절치 그건 않다는 뭐예요? 생각이 들고요. 해명? 그냥, 해명이라기보다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밝힌다는 게 어떤 특정 방향성을 담고 있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과를 전제로 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박근혜 위원장이 예를 들어 어떤 유신에 대한 평가나 5.16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거꾸로 5.16에 대한 평가를 본인이 했을 때 그게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데 유신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지율 많이 안 변했었어요? 5.16하고 유신? 지금 안 변했다고 그러는데. 유신은 아직 모르겠는데 박근혜 후보가 그 위기 대응 능력이 사실 뛰어나죠.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 그리고 2004년도에도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정당, 그러니까 당에 이 위기가 생겼을 때는 감독자 혹은 조정자로서 잘 그 조율을 해가면서 지지율을 굉장히 잘 끌어가고 있었는데 본인의 그 발언과 관련된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신 5.16과 관련돼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그 최선의 선택이라는 말 때문에 지지율이 사실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혁당 논란도 마찬가지고요. 지지율이 본인과 관련된 실언 혹은 뭐 좀 그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노출됐을 때 또 측근들 대변인들 간에도 사실 의견이 네. 좀 엇갈리고요. 네. 그러니까 좀 정리되지 않은 듯한 모습, 혼란스러운 모습, 굉장히 그 당이 좀 흔들리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집토끼들도 새누리당 지지층도 일부 이탈하는 경향이 있고 2030, 40 세대도 지지율이 이탈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석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지지율이 여기서 만약에 역전된 채로 계속 끌려간다면 추석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 시기를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후보도 네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이택수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네. 새누리당 왜 이렇게 막 말도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왜 그래요? 사실 뭐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2인자를 두지 않는 정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본다 하더라도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약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선 후보의 일정 같은 것들 네. 좀 많이 받아보거든요. 그런데 대선이 90일 앞으로 더 갔는데 왜 하루에 일정이 공개 일정이 하나밖에 없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또 제가 그래서 뭐 어떤 제안을 또 당에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당에서 또 일정 관련성 이런 서 얘기해 보면은 많이 들어와서 복잡해서 간합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들어오는 게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 제안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은근히 굉장히 부잣집인 것 같은데 은근히 어쩌면 약간 빈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저도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부자라는 게 진짜. 저도 며칠 전에 여러 사람들이 네.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사석에서 대화하다가 이제 들었는데 그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발 달라지 왜냐면 아이디어가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행동이 제약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에서 왜 밖에 비춰지는 거와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 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총선 때랑.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추석 전에 3자 회동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3자 회담 같은 경우에 뭐 승부수를 걸어왔는데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추석 전에 받아야 돼요? 추석 전에 받는 거는 또 뭐 전략을 하시는 분들이 판단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뭐 추석 전에 받는 거는 사실 크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예. 하지만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상대 후보가 만약에 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예. 이 대표께서는 네. 추석 전에 만날 것이라고 보세요. 저는 추석 전에 만나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죠? 들어요. 일단 거절은 못 하겠죠. 이제 이번 대선의 주요 키워드가 소통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면 불통 이미지가 쌓일 수밖에 없고 네. 그런데 만약에 만났을 때 두 분 만나는 것과 세 분이 만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누가 가운데 쓸 것인지 언제 만날 것인지 네. 어떤 의제로 얘기할 것인지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네. 가운데 서로 쓰려고 할 겁니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 캠프 간의 조율이 일주일 안에 저는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뭐 추석 이후에 될 거라고 시간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추석 전에 만난다는 거는 안철수 원장이 지금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전국 주도권에서도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예,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아, 잠깐 문재인 후보 얘기를 네. 이제 끄집어내야죠.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안철수 교수가 회동 제안을 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명선거 하자는 식으로 이제 만나자고 제안을 했다가 네. 지금 나오는 제안은 뭐냐면 경제 민주화라든지 경제 정책 전반에 관해서 함께 고민해보자. 이게 바뀌었어요. 만나자는 이유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경제 정책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은 3자가 모여가지고 고민할 수 있기에는 깊이가 굉장히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이 들어왔다는 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약간 있고요. 음. 오히려 공명선거에 관한 다짐을 하자 이런 거는 이제 뭐 각 캠프별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아니면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전략간에서 좀 우위를 취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예. 그렇군요. 그 문재인 후보 얘기합시다. 너무 좋아하신다, 문재인. 근데 박선수 의원이 그쪽으로 네. 갔어요? 안철수 교수 쪽으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좀 안철수 측 지지율에 좀 변동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민주당 전 의원이 갔다 이 상징성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박선숙 전 의원은 민주당 그 공천 과정에서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비례대표인데 자기 스스로 물러났던 그래서 네.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이고요. 또 네. 전략통이고 안철수 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무소속이면서 새가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새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안철수 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맨파워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뭐 겉으로는 표현은 못하겠지만 좀 그 섭섭한 측면이 없지 않겠죠. 지난번 그 9월 6일 금태섭 변호사 기자회견 때도 송호창 의원이 그때 뒤에 배석을 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소속의 전현직 의원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는 사실 뭐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굉장히 서운하거나 좀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 같습니다. 더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지율에 이제 달렸겠죠. 지지율이 만약에 안철수 원장이 지금의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예. 혹은 문재인 후보와 격차를 계속 늘려간다면 아마 많이 추석 이후에 또 입찰 가능성이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한데, 또 요번 후보들을 살펴보면요, 또 재밌는 게, 세 후보가요, 모두 부산, 경남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는 대구, 네, 부산 네. 네. 부산, 이쪽- 경남, 경북, 영남 다 출신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거- 특히 야권 두 번 부산, 경남이에요. 가만있어,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서울입니다. 아, 서울. 서울이시군요. 아버님 고향이 대구십니다. 대구, 아, 음. 그러시구나. 우리 이 대표님은 네, 저도 태어난 건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세요? 대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아,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아, 저희 네. 아버지는 이북 사람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 부산, 경남이 야권에선 확실하게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네. 예. 그 부산, 경남, 그쪽의 여론, 뭐 이런 것들. 예, 민심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이제 지난 2002년 선거죠. 부산 경남에서 30%좀 못 미치는 28% 득표를 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약진한 상태인데요. 그 양자 대결만 보면 안철수 후보가 36.7%, 박근혜 후보와 양자 대결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가 32.8%, 부동층을 제외하면 지금 30%를 한 중반 또 예. 후반까지 지금 넘나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그 지역 감정이 많이 해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자구도에서도 안철수, 문재인, 예. 부산 경남 지역에서 대략 뭐 20%가량으로 다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박근혜 음. 후보는 양자구도에서 한 60%, 그다음에 다자구도에서는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대구 경북은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대구 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는 좀 높은 지지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과 이 부산 경남, 이 TK와 PK가 약간 지금 질적으로 좀 지지율 다르구나. 차원에서 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마 민주당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원장은 TK와 PK를 좀 갈라놓을 수 있는 전략, 뭐 가령 뭐 동남권 신공항이라든지 예. 뭐 지역 정서를 활용한 어떤 캠페인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박근혜 후보는 호남 지역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되겠죠. 호남 음. 지역에서 지지율이 대략 지금 10%를 넘는 그렇죠. 수준인데요. 이때까지 뭐 이명박 대통령도 10%를 넘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반면 호남을 공략해야 되겠지만 아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래서 네. TK, PK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호남에서 진짜 잘 나왔어요. 네, 좀 아까 선전하고 보니까. 있거든요. 예. 사실 네. 뭐 호남 지지율 같은 경우 예전에도 뭐 지지율 조사했던 것과 결과가 약간 다르게 나왔던 측면이 있어가지고 막판까지 신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선거 끝나고 잠시 쉬는 동안에 이제 뭐 영남 지역에 강연 같은 곳을 많이 다녀왔는데 젊은 층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대구 경북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뭐 제가 경북대에 가서 강연을 한번 했었는데 학생들과 만나보니까 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좋다 호불호를 따지기 이전에 새누리당에 이제 더 이상 아는 정치인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제가 가서 이제 제가 한번 강연을 하고 나니까 반응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다음에 강연하실 분이 누가 오셨으면 좋겠냐 했더니만은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의원이 2등, 3등을 하시더라고요. 박근혜 위원장이 1등 하시고. 그 정도로 지금 그 지역 기반이라고 하는 지역 뭐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관심도에서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게 청년층에서 굉장히 이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박근혜 후보가 알고 있을까요? 지금 이미 당에는 전부 다 그게 보고가 된 상태고 전부 다 하고 있지만 사실 대책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제가 가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은 경북대학교에 가서 제가 강연을 하는데 그 학교 보면 게시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게시판이 그 예를 들어 노무현 재단에서 하는 강연이나 이런 걸로 도배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뭐 보고를 하고 이제 대책을 같이 수립하려고 했는데 사실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보유한 아직까지 이번에 저희가 물갈이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텃밭이라는 지역에서도 약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현장에 가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와, 그럼 이번 대선은 진짜 그렇죠. 알 수가 없네요. 아니, 그리고 호남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남에서 선전해요. 상대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거기 좀 더 신경 쓰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총선 때도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일부 당에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저희를 호남으로 보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가 큰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명, 20명 조금씩 친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하겠고 그것이 저희가 빨간 파티라는 형태로 처음에 표출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엔 그 동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자, 이거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중요한 거는 꼭 이건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추석 민심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죠? 추석 민심 전에 각 정당에 있어서의 전략, 이거 올리려고 지지율 그런 네.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이 대표님. 일단 박근혜 후보는 본인의 이제 과거사 네. 인식과 관련된 어떤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홍사덕 전 의원이나 송영선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요구 논란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이제 위원장으로 왔잖아요. 네. 당 쇄신안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비대위 시절처럼 뭔가 이 당을 쇄신하고 또 쓴소리 할 수 있는 당 외 인사들을 영입한다거나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 역시 지금 전국 주도권을 사실 안철수 원장한테 지금 빼앗기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또 다른 이슈를 내세워야 되겠죠. 경제 민주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약간 식상한 이제 이슈가 된 것 같고요. 일자리라든지 새로운 또 유권자들이 이제 호응할 수 있는 이슈를 내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준석 의원. 박근혜 후보로서는 진짜 추석 이거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사실 역사인식도 물론 있지만 다른 액션은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인식도 있고 지금 새누리당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 무엇이냐면은 예전에 새누리당이 총선 끝나고 한창 이제 종북 프레임에 엮여가지고 시간을 네. 허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한 가지 또 낚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단일화 프레임이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예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안철수 원장에게 빨리 출마를 촉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안철수 원장에게 더 이상 간을 보지 말라는 속된 표현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의 역할이 바뀌어가지고 안철수 원장과 아니면 문재인 후보 간의 이 단일화에 조바심을 내면서 오히려 새누리당의 간을 보고 있는 형국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자세가 지금 계속 노출되는 것이 사실 민심에 굉장히 나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는 특히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명박근혜 갖고 선거를 하냐고 공격했지만 이제는 단일화 여부를 갖고 선거를 하려고 하냐고 오히려 새누리당의 역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책적인 면에서 차별성을 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젊은 사람이 아주 네. 똑똑하게 말을 잘해요. 그러네요. 예. 칭찬하시는 거 같아요. 애들 같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칭찬하잖아요. 애들 같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어쨌든 정말 각 캠프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소리들 네.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것들이 얼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었을 겁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바쁘신 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얘기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